두 번째 토론 주제를 얘기를 해볼 텐데, 로마 클럽의 10개 경제 블록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그림, 그- 아까 코펜조가 전하는 소식을 이거 전할 때 보니, 근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서 한번 볼게요. 예, 이것이 보게 되면 그 로마 클럽에서 1974년 프로토타입입니다. 인더 뭐 1973 프로토타입에서 전 세계 로마 클럽이 전 세계의 그 경제 블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딴 게 아니라 경제 블록입니다. 1번이 북미, 2번이 유럽. 근데 서유럽입니다. 서유럽. 그리고 3번이 일본과 그다음에 남한. 일본과 남한. 그리고 4번이 어디예요? 이게 지금 호주와 그 다음에 여기 남아공. 그 다음에 5번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어디예요? 동유럽이죠. 그리고 6번이 남미와 북중미입니다. 그리고 7번이 지금 보게 되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예요. 근데 7번을 가만히 보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예,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이슬람이죠. 예. 근데 8번이 중앙아프리카예요. 근데 그 중앙아프리카의 상당수 위에 부분이 이걸 사헬지역이라고 얘기해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말리, 부르키나파소 뭐 이런 나라들이 서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9번이 어디죠? 여기 인도와 그 다음에 동남아. 여기가 이제 같은 경제권이고 10번이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 로마 클럽에서 1974년도에 전 세계를 10개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겠다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트럼프란 놈이 어떻게 보면 뭐 카나다와 합쳐야 된다. 그리고 그린랜드 우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관세 전쟁 막 하잖아요. 언제 관세 전쟁을 했어요? 얘네들이 미국이. 뭐 FTA 같은 거 체결해가지고 국경 없는 어떤 무역을 계속 지향해 오다가 갑자기 관세 전쟁하면서 야 너네 뭐 어떤 이렇게 경제 블록들을 갖다가 하잖아. 그 다음에 보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여파로 7번 그룹이 묶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예, 예루살렘 그 어디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한번 보세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이길 수 있어야지 하는 거지. 뭐 진다거나 자기가 피해가 많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명분도 없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은 뭐 반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개입을 했지만, 미국이 완벽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란과의 전면전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입지 자체가 이상해졌습니다. 예. 강하다는 입지가 아니라 이제 뭐냐? 이 7번 구역 있죠? 이 7번 구역에 하나의 나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냥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강하고 막 미국을 등에 업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그렇게 막 이스라엘 위해서 전면전도 해주지도 않고 이상한 스탠스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7번 구역에 어떤 그냥 하나의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7번 구역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과연 지금의 다극화 하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초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 큰 제국 하나가 전 세계를 경제력과 무력으로 좌지우지하던 그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다극화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 진짜 전면전으로 해서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라 어떤 경제 블록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전쟁과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뭐예요? 제국에 맞선다는 미명하에 아프리카도 어떻게 보면 말리라든지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뭉치고 있잖아요. 하나의
블록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로마 클럽에서 1974년도에 프로토타입을 내놨던 10개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볼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 전쟁이 좀 이상하다. 지금 그 벌어진 전쟁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기사를 소개하는 이 기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이 만든 그 10개의 경제 블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조직된 전쟁,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갈등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기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6월 29일 더 익스포즈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3차 대전의 발발을 예감했습니다. 야, 이거 3차 대전 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고 더 이상 공격은 없었고 민간인 사상자도 없었고 우리는 즉시 휴전에 합의했고 며칠 안에 평화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상하게 끝나죠. 예. 그래서 세계전쟁의 촉매제처럼 보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긴장의 연대기 6월 11일 날 이란 시리아 IRGC 기습 공격에 이어 이스라엘의 보복을 약속한 게 6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6월 14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과 어떠한 긴장 고조에도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방어할 것이라고 선언한 게 6월 14일이고, 6월 18일은 이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미사일 포대를 이스라엘 향해서 서쪽 국경 더 가까이 이동을 하면서 진짜 막 중동에서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막 막히고 그러면 전 세계에 어떤 경제 공황도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게끔 그래서 21일은 미 21일이 미국은 포르도우나 나탄즈나 이스파한에 있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을 공격한 게 21일이고 23일 날은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보복했지만 부상자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약하고 예상되는 공격으로 간주했고 6월 23, 4일에는 이란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를 했다는 보고가 나와 공격에 숨은 동기가 있음을 시사하고 25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은 뭘 했어요? 휴전 협정을 했죠. 너무나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막 정말 야 이제 3차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그냥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물론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과연 전쟁이 커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패턴, 공습 후 몇 시간 이내에 미국 공식 채널은 오만과 러시아의 외교적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란의 사전 통지가 전송되었음을 확인했다. 이게 뭐냐? 미국이 포르도우나 나탄즈나 이스파한의 핵시설에 공격을 하기 전에 이란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란은 미국의 보복 시기와 방법을 알려줬고 보복 가능 지역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란도 미국에게 다 알려줬어요. 내가 어디 공격할게. 너네 알아서 피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란 발사체 거의 대부분을 요격했고 어느 쪽에서도 민간인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심각한 긴장 고조의 첫 징후가 나타난 지 2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 핵 협상이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 공격 대응, 그리고 갑작스러운 협상의 악순환은 마치 각본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제3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뛰어난 군사 전술의 과시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외교일까요? 이겁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약속 대련처럼 보이는 것이
그냥 정말 전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아젠다의 실현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던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인가 안무인가? 외교가 목표라면 애초에 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걸까요?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면 여전히 보복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양측 모두 승리한 것처럼 보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보면 이란은 세계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야 이란은 고슴도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건들기가 힘들다. 이게 증명이 됐죠. 두 번째, 이스라엘 전면 보복 없이 적선 강화. 이란도 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주변국과 비슷한 뭐 물론 뭐 거기보다는 위상은 있겠지만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죠. 예. 그다음에 미국은 국내와 국제적으로 동맹국가 적국 모두에게 힘을 투사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과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힘이 빠졌다는 것, 이것을 또 보여준 것도 같아요. 예. 이란이나 이런 것에, 이란 또는 어디에요? 후티에도 뭐 미국이 뭔가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뭔가 요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건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로컬화가 될 수가 있겠죠. 야, 너네끼리 이렇게 10개 원역으로 나눠지는 이런 그래서 이전 세계는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고 소식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지금 이제 통제되지 않은 공격이라기보다는 계산된 순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관리되는 갈등의 플레이북이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전에도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자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걸프 전쟁, 시리아, 이스라엘, 가자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되는 갈등의 플레이북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세계 강대국들이 점점 더 공연적 긴장 고조에 가담할 때 더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갈등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억제력인가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정식에서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는 단지 관객일 뿐인가? 저는 이걸 봤을 때 방향성을 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과연 지금의 이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단지 관객일 뿐인가? 예.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발표된 것은 긴장 완화의 신호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안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즉 긴장 고조, 시각적 전략, 외교적 수완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연극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서 미사일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대본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뭔가 그 미 제국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거에 대한 미 제국과의 뭐 죽기 살기의 전쟁인가? 근데 전혀 그런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대본을 누가 쓰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1974년 로마 클럽의 10개 경제 블록으로 지금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실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또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코펜조도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를 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토론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로마 클럽의 10개 경제 블록 계획. 이것은 과연 진행 중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해보고 있는데,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과 악이나 내지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종교 이런 개념들을 다 빼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극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법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근데 법이 왜 있습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는 왜 일어납니까?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다 보니까는 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는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범죄를 더 조장하죠. 이들은 어떤 드라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 어떤 로망 같은 걸 심어주고 남의 것을 뺏게끔 이런 사회 풍토를 조장하는 것도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이런 통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정도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나라를 공격하거나 위협한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팩트죠. 거기서 당연히 어떤 저항을 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어떤 주권 국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만으로 어떤 누가 이겼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란이 이기든 다른 쪽이 이기든 자, 그랬을 때의 어떤 세상의 질서라든지 어떤 룰이 바뀔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것이 결국은 서구의 어떤 신식민지 구조 내지는 달러의 어떤 그런 무기화, 자, 이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브릭스가 만들어졌는데, 브릭스가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 브릭스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2003년도에 골드만삭스의 어떤 보고서에서 브릭스를 언급하고, 또 뭐 그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뭐 이사장인가 누구 그 짐 오닐인가 하는 사람이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10년 내에 브릭스가 이 서구의 그 경제를 넘어설 것이다. G7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누구 통제하에 있습니까? 록펠러 통제하에 있죠. 골드만삭스라는 자체가 그 기업이. 자, 그래서 그럼 록펠러라는 어떤 세력, 뭐 록펠러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록펠러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록펠러가 세상을 어떻게 볼까? 만약에 미국이 깡패짓을 하면은 누군가가 저항하라고 무언가를 할 것까지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이게들이. 팬데믹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까지 계산을 하듯이 이들이 어떤 사건을 기획을 했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특정 국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자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패턴이 중요하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것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이죠. 브릭스가 달러의 어떤 무기화된 달러와 뭐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을 대항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뭘 들고 나왔습니까? 디지털, CBDC와 같은 이런 디지털 화폐. 자, 그리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 그리고 IMF를 대체할 그런 MBD, 그 무슨 개발은행, 국제개발은행,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어떤 시스템 하에 있는 그런 깡패적인 기구들을 대체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지 뭐 그 SCO 독립국가 연합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이나 달러의 무기화라든지 아니면 뭐 서구의 어떤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는
대항하는 어떤 인프라나 정책을 보면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노리는 것은 어떤 깡패가 어떤 약자 내지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게끔 일부러 유도를 한 다음에 그들 간의 어떤 다툼이 나오면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 그 어떤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어떤 디지털 기술들의 발전, 그리고 지금 러우전이나 이런 데서 보이듯이 드론을 이용한 전쟁 기술이 나왔죠. 자, 이것들도 우크라이나와 싸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많이 써가지고 러시아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드론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드론 기술이 한번 개발되면은 군사용으로만 쓰이겠습니까? 아니죠. 경찰도 그것을 도입하고 어떤 공무원들도 그것을 도입하고 드론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AI와 드론이 통제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경찰도 사라지고 군인도 사라지게 되겠죠.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이 테크노크라시 이 기술 관료들, AI를 통제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이 대다수를 통제하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바랬든 바라지 않았든 우리가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유발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우리는 어, 어떤 원인을 제공한 악당으로 보고 있지만 그 악당을 물리쳐주는 사람들이 선한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다툼, AI 그리고 경제 패권 싸움, 그리고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하게 되어 있고, 그 발전된 기술 인프라는 다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자체가 애초에 소수의 집단이 다수를 통제하는 그런 용도로 설계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깡패 역할이 있고 그 깡패를 왜 맞서 싸우는 역할이 있는데 그들의 의도가 뭐 선하든 옳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의도조차도 이들의 계획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디지털 기술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데 쓰이는 것을 반대해야겠죠. 거부해야겠죠. 근데 그것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그룹이 어딥니까? 서유럽의 일반 대중들입니다. 지금 서유럽을 완전히 경제를 폭망시켰죠. 러시아와의 전쟁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네오나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서유럽이 돼버렸습니다. 서유럽의 그 일반 시민들, 국민들, 그들이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뭐 엘리트들은 상관없겠죠. 그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내지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나토나 유엔이나 유럽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진실을 알고 가장 선두에 나와서 싸웠던 그룹인데 그들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면은 누가 싸웁니까? 우리 대신 싸웠는데 그들이. 자, 그러면은 그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이 모든 것이 그 깨어난 서유럽 사람들이 안 싸워주면 누가 싸웁니까? 미국 사람이 싸웁니까? 미국도 거의 저항을 안 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 저항 안 했습니다. 팬데믹 때. 자, 그럼 팬데믹 한번 더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통제 사회는 더 가속화되고 이 복종을 잘하는 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살려두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나머지 서유럽이나 이 좀 깨어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인구는 줄이거나, 내지는, 그들이 완전히 굶어 죽게끔, 그렇게 경제를 폭망시켜서, 그들은 저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통제 사회, 디스토피아로 가는 방향으로 이들이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이 팩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 관료들의 이 AI와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통제 사회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제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유발한 나라가 있고 그 유발하고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뭐 전쟁광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스라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들을 야 뭐 그 반대되는 나라 러시아 또는 이란 이런 나라들이 막 잘 싸우고 있으면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보게 되면 9.11이 2001년 9월 11일 날 9.11 그 테러, 그러니까 자작극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게 2003년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용됐던 기술이 뭐냐면 디지털 추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추적 기술과 생체 인식 기술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이 됐어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생체 인식 기술, 디지털 뭐 통제 기술 이용해서 드론 띄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기술이 이제 민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생체 인식한다, 디지털 통제한다. 근데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통제를 하는데 인간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디지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량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전쟁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이란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여러 형식의 드론이죠. 계란처럼 자폭 드론이 있는가 하면 FPV 드론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 드론 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뭐 전쟁 소식을 이렇게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금 그 러우전이 벌어지고 있는 영상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튜브들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완전 드론전이에요, 드론전. 사람들이 이렇게 굴 파놓고 우크라이나군이 참호에 딱 들어가면 드론이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작은 드론이에요. 와가지고 카메라가 달린 드론입니다.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그 조종하는 사람 미세 조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참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드론이 거기서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옛날처럼 어떤 그 군인끼리 막 맞닥뜨려서 총하고 포스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거의 없고 포로 막 쏘고 하는 것도 드론이 먼저 가가지고 정찰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이 드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드론 기술이 딴 게 아니라 어떤 인간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술로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간에 도입이 되겠죠, 이제 나중에.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로 디지털 그 어떤 추적 기술과 생체 뭐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이 민간에 도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런 드론 기술이라든지 최첨단 AI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누구야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전쟁의 가해국이 있고 피해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해국이 어떻게 본다면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미국, 뭐 이스라엘,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려는 나라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개 나라는 대응을 안 하죠. 어딘가와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란은 중국과 이제 연합을 하죠. 중국의 제이텐기를 사오고 기술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더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유야무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뭐냐? 새로운 블록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블록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로마 클럽이
그 1974년도에 그 10개의 경제 블록을 구성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경제 블록들이 구성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도 한 번의 분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동북아에서의 미국이 완전히 힘을 잃어야겠죠. 지금 동북아에서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이런데 미국들이 힘을 아직도 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북아를 보게 되면 중국 나눠지고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나만이 묶이고 중국과 뭐 어디가 묶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거기에서 이제 투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동북아에도 힘이 투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힘이 빠지려면 동북아에서도 한 번의 분쟁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전면전으로 막 붙는 게 아니라 뭐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들이 로마 클럽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경제 블록이 다시 한번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그 소용돌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CBDC,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겠죠. 예, 사람들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돈 가지고 감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유럽이 코로나 사기 때 가장 많이 거부를 하고 투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경제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경제가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은 뭔가 뭐 있으면 나와서 싸울 거예요. 싸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못 싸우진 않아요. 근데 전쟁이 있으면은 전쟁과 같이 뭔가가 벌어지면은 그들은 나와서 하기가 힘들죠. 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EU와 러시아는 뭐 어떤 긴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칸반도부터 해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그 위에 있는 그 스웨덴, 노르웨이 막 있는 그 나라에서 거기에도 계속 분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뭔가 통제사회가 왔을 때 서유럽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려고 한다면 전쟁과 비슷한 어떤 그런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하고 사람들이 투쟁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용도로 전쟁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계획인 로마 클럽의 전 세계 10개 경제 블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그들이 만들어 놓고 짜놓은 대로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99%입니다. 그들은 1%밖에 안 돼요. 거부하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부하고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 물론 알고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몰라서 못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 우리 지금 떠들고 있는 위원장님과 저 두 명만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는 모두,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보는 모두, 그리고 이 방송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진실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두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막고 거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접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 끝내고, 아유, 그냥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난 어떻게든 뭐 하다가 나중에 그냥,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 그리고 인류를 생각을 해야겠죠. 뭐 거창하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작게 보면 나를 위해서. 제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캠트레일 반대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뭐냐?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주권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 뭐 저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더 해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별 큰 광고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필요한 광고 조금 하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뭐 이것이 약간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붕괴하려고 했던 이유가 러시아의 자원을, 그 많은 자원을 뺏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리스트, 내지는 뭐 블랙록이나 이런 뱅가드, 뭐 록펠러, 이런 자들이 기본적으로 달러의 붕괴를 예상하고 있었고, 달러의 붕괴 이후에 디지털화, 이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그레이트 리셋. 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자원을 갖다가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식량 부족, 그리고 어떤 에너지 부족, 자, 이런 것들을 유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배급을 해주는 것이죠. 배급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10분 정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노동을 하면은 그 10분 정도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원을 자신들이 완전히 컨트롤해야 됩니다. 식량도 그렇고. 러시아가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왜냐면 러시아는 식량 자급자족이 될 뿐더러 자급자족을 넘어서 가지고 이 식량을 수출해 가지고 많은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이제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 뭐 천연가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또 전 세계에 이제 보급하고 이란도 이제 산유국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원 기반 경제로서 이제 디지털 통화 유닛이라고 하죠. 브릭스에서 개발하는 디지털 통화 유닛은 금이나 뭐 히토류 내지는 어떤 자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중앙은행 화폐 CBDC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딥스테이트 그들의 방향대로 갈지 아니면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용도로 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 브릭스 화폐 같은 것을 봤을 때 왜냐면은 자원 기반 경제가 좋게 쓰이면은 당연히 어떤 가치가 없는 어떤 종이 달러처럼 다른 나라들을 식민화하는데 쓰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들의 손에 어떤 자원의 통제권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그들의 허락을 막 받아야 되고, 전기, 뭐 에어컨 잠깐 5분 돌리려고 해도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스마트 미터기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에너지 배급에 대한 통제권을 이들이 중앙에서 이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자원 기반 경제를 이들이 자원을 완전하게, 다 자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 자원을 소유하면서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데 쓰이는지.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브리스 국가들,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 그렇죠. 예.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토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이중 전략이 갖는 의미. 예, 왜 그들은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을까? 이런 거와,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의 10개 경제 블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있어야 될까? 아니면, 그들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은 그 지배하는 세력은 1%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은 세력이 99%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워서 우리가 같이 이 투쟁에 동참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을 하고 주말에도 우리는 집회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 뭔가 이번 주 토요일은 집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어떤 광고나 전하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집회를 하는데, 사실 지금 CBDC가 중단됐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한국은행에서 해야 되는지,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아이디를 발행을 하는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있고, 그 행정안전부의 뭐 산하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행안부 뭐 서울 청사가 또 저 안국동 있는 데 있는데 그쪽에서 집회가 가능하면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CBDC는 어떻게 보면은 잠정 보류니까 이 디지털 아이디 이것은 또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죠.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민간 기업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돼서 할 것이다. CBDC를 안 해도.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디지털 아이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좀 의논을 해가지고, 서울, 그, 서울종합청사, 뭐, 거기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회 신고를 어떻게 할지, 어디 집회 장소가 바뀌거나 하면은, 다음 주에 줌토론에 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젠다가 바뀌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그 집회 장소를 바꾸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뭐 CBDC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류한 상태에서 거기서 CBDC 반대한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뭐 다음에 차후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뭐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무 지방까지는 갈 수 없고 하니까 서울 내에서 다시 집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장소를 어디로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더 많이 참석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